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안 가도 되는 날. 그래서 조금 여유롭습니다. 심리적으로. 저녁에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게 쫓기면 예, 좀 약간 불안한데 오늘은 좀 맘 편하게 보낼 수 있느라서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자, 즐거운 목요일 부동산 뉴스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셋값 하락에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 꺾였다.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5대 은행 전세대출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2개월째 40%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KB, 국민, 신한, 우리, KB, 하나, 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67조 1,470억 원으로 2월 말보다 2% 정도 1조 2,914억 원 늘어난 규모다.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나네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5월 1.9% 이후에 23개월 만에 가장 낮고 작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서 많이 둔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가 뭘까? 작년 말부터 시작한 전세값 하락세가 자연스럽게 증가세를 둔화하는 주된 원인이다.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드는 전세 가격, 액면 가격이 줄어들게 되니까 대출 받을 금액이 더 커지지 않았다 이런 건가 봐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었다. 전세자금 대출 신규 취급액이 지난해 12월과 비교해서 3월에 급감했다라고 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전세자금 대출도 9.13 대책 이후에 꽉꽉 잠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나가는 구멍을 이렇게 꽉꽉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여질 수밖에 없겠죠.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엄청 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기사 안 나와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다.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재건축 심의 지연 중인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엔 현수막 갈등이 있다. 이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옆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대요. 약속 어긴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 다 죽인다.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느냐? 큰 돈 들여서 설계 경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 가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정비계획안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어겼다, 왜 안 해주냐,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고, 그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이 근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 이 송파구청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조 아파트 벽면에 걸린 현수막 20개를 오는 5월 2일까지 잦은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에 의거해서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제 이걸 빨리 떼라. 안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현수막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처럼 그래가지고 현수막 붙이면 이 과태료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들 막 분양해요, 어째요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 벌금 되게 세요. 과태료 되게 세요. 자, 이것도 어쨌거나 그런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니 과태료 때릴 거다. 빨리 떼라 이런 거죠.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렇게 아파트 옆에 현수막 붙는 거 몇 번 봤었어요. 어디서 봤었냐면 사실 저도 이게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강변북로 타고 오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이런 식으로 현수막 붙어가지고 어디 아파트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 광고처럼 현수막으로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돈 내고, 아파트에는 당연히 돈을 내고 분양하는 데에서 광고를 하는 거겠지만 구청에다가 벌금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이 과태료 낼 거 각오하고 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어디다 이걸 붙인 거냐면, 이 용산의 서부이촌동이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수용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대림 아파트나 성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수용하게끔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수용 당해야 되는 이 건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아파트 벽면에다가 이런 현수막, 그 당시 현수막이었나 아니면 페인트 칠을 했나 그런데 옆에 뭐라고 붙었었냐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죠.
우리의 한강물이 혈수가 되어도 못 나간다. 이런 내용을 이 담벼락에 그 당시에 붙였었거든요. 자,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있네요. 여기는 아예 그냥 페인트 칠을 이렇게 했네요. 한강수가 혈수가 되어도 내 집 사수한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예. 보면 중산서민 죽여놓고 국제업무단지 만들어서 무슨 영화를 원하는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세훈 독재개발 더 큰 용산 참사. 서울시와 삼성이 우리 집을 빼앗아 간대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벽면에다 붙여놓고 시위를 했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식으로 현수막 붙이는 건 불법이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페인트 칠하는 거는 이게 페인트인지 아니면 현수막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괜찮은 건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시위했던,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현수막 붙였던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했었나 안 했나 궁금해요. 자, 송파구에서 공문 보내온 거네요. 재건축 관련 현수막 자진 정비 좋지 않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비 대상 광고물 아파트 벽면 현수막 20개. 500만원,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개면 500만원 곱하기 20개면 최대 1억? 최대 1억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거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합은 일단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고, 잠실 5단지 현수막은 광고물이 아니라 정식 항의 홍보물이며 서울시장이 불편하다니까 대신 떼라는 것 같은데 재건축에 대한 약속만 지키면 언제든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예. 현실적으로는 법적 조치는 어렵겠지만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송파구 관계자는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의 이 현수막 관련해서 사진들 막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 올라오고 봤을 때 야, 이제 참 신기하다. 이런 게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서울시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고 할 때 용산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어서 이 기사는 따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GS건설 아마존 AI 알렉사 탑재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선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마존에서 AWS 서밋 서울 2019라는 행사를 지금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이거 갈 수 있나 사실 그거부터 먼저 알아봤습니다. 딱 이 기사 보자마자 AWS 서밋 서울 행사 갈 수 있나 그래서 현장 방문 가능한지 싶어서 봤는데 사전 예약 안 하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 AWS가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존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익숙하지 않지만 일단 이 아마존에서 GS건설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스마트홈,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 뭐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마존이 관련되어 있는 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가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만 좀 읽어볼게요. 자, GS건설이 운영하는 스마트홈 존에서는 음성인식 스피커인 에코와 연동된 다양한 장치들이 선보이는데 GS건설의 월패드와 연동해서 음성으로 외출을 알리면 대기전력, 전등, 방범위, 외출 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하는 등 스마트홈에서 이루어지는 미래형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구현될 예정이다.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플랫폼 영상도 공개가 되는데 플랫폼을 통해 자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시스클라인 공기청정 시스템을 통한 실내 공기질 최적화, 각 실별 온도를 최적화하는 자기 에너지 절약 시스템, 공용부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말로 읽으니까 그렇게 실감은 안 난다. 네, 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불도 켜보고 꺼보고 해봤으면 물론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요새 이제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기기들도 스마트 지금 AI 스피커, AI 비서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불 켜고 불 끄고 그거 센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지금 되게 많이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기존에 있는 집들도 어느 정도 가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건설 회사 측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짓겠다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 지금 AI 비서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뭐 KT에서부터 KT도 있고 SK텔레콤도 있고 그다음 구글도 있고 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아마존도 있고, 구글은 아까 얘기했죠. 저희 집에는 구글 홈을 설치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홈 스피커에다 놓고 간단한 거 뭐 밖에 미세먼지 어때? 비와? 뭐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보면서 하는데, 이제 맞물리게 되면 이제 전등 제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직접 하려니까 귀찮은 거지. 그래서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 안에도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스마트홈, 전혀 다른 집이 될 수 있겠구나. 막상 기사 읽고 나니까 못내 사전 예약 안 한 거 미리 몰랐던 거 아쉽기만 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권리금 받고 넘긴 업체 근처에서 같은 업체 영업 안 된다라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 경업금지, 상법상 경업금지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그런 판결 기사예요. 자,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얼마 안 돼서 가까운 곳에 동종 업체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건데, 이 경업금지 관련된 건 워낙 사례가 많아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자,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가 2017년 8월에 권리금 3,300만 원을 받고 B씨한테 사무소를 넘겼는데, 그러니까 권리금 양도양수하고 중개사무소를 넘긴 거죠. 근데 같은 해 10월, 그러니까 2달 뒤네요. 기존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다가 다시 부동산을 차려가지고 영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 너 나한테 권리금 받고 갔는데 500m 옆에 가서 부동산 다시 차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경업금지, 경쟁영업금지 위반이다. 그래서 네가 권리금 받은 거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보통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할 때 만약에 인근에 가서 부동산을 차릴 계획이시라고 하면 나 갈 거다.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에다가 내가 옆에 가서 중개할 거다.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양수하는 사람이 그거 알고 내가 권리금 주는 거다. 이 경업금지 위반을 배제하는 특약. 그러니까 옆에 차려도 된다. 그거 인정한다. 그런 내용을 이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양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보니까 이 경우는 이 가게 팔고 가신 분이 좀 숨기셨던 것 같아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중개사 사무소는 아내의 영업장이고 나는 도와주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계약 전에 근처에 아내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양도 양수 계약 때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특약사항을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받았던 거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업금지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긴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었지만 뭐 미용실 등등 이 관련된 업종에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게를 양도하고 양수하시는 과정에서 되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괜히 이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 들어와가지고 가게 넘기고 가셨다가 진짜 당황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얻으시는 분도, 그러니까 가게를 권리금 주고 얻는 분도 되게 이런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나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애초에 얘기하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 라고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내 그러니까 권리금 주고 들어왔던 양수인이 나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아니 왜 말이 바뀌었느냐, 그때 나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사하시려는 분들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경업금지 조항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상식 차원에서 한번 알아두시라고 기사 나왔길래 읽고 넘어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좀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참, 한번 읽어볼게요. 오피스텔 보증금 무더기 미반한 임대관리업체 세입자 분쟁이 있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한 50명 된다. 뭐냐면 충남 천안에 있는 임대관리업체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서 고소를 당했다. 임대관리업체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잖아요. 제가 이런 유사한 어떤 이 사고들이 주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까지 보면 중개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세를 놓으면서 세입자한테는 전세 받는 것처럼 또는 그냥 개인 임차인이 자기가 월세를 얻어놓고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다른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사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기의 주체가 사기라고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외형상 보면 그래요. 임대관리업체가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주인한테는 뭘로 얻었냐 하면 임대를 월세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보증금을 조금만 주겠죠. 그래서 보통 월세 보증금은 뭐 500만원, 많아봐야 1000만원 그 정도니까, 뭐 300만원, 500만원, 뭐 이 정도 주고 월세 많이 드릴게요 라고 해서 했겠죠. 그래 놓고서 세입자들한테는 전세로 계약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1000에 80만원 주겠다고 계약하고 세입자한테는 전세 계약한 후에 8천만원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돈 7천만원 다른 곳에 썼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한 게 한 5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이 한 500여 세대에 달하는데 이렇게 월세로 얻어가지고 전세로 세입자한테 계약한 게 하면서 보증금을 더 받은 게 한 5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만기가 돼서 나 나갈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증금을 지금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제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거지 사기는 아니다. 6월 말까지 자산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와 이거는 근데 들어간 임차인도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회사가 임대관리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네 자산이 있으니까 월세로 전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도 보증금 떼이진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취약한 건데 그러니까 월세 들어간 거를 알고 전세가 물건이 없으니까 나는 임대료 내기 싫다라고 해서 보증금 1000만원짜리를 전대를 7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을 주고 전대를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진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부동산 상식이라든가 임대차 뭐 적어도 뭐 매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당장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대학교 가는 면서 뭐 유학 가거나 이제 서울로 뭐는 이제 다른 대학교 근처로 간다라고 하면 임대 계약들 체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진짜 당장 부닥쳐야 될 현실인 건데 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좀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임차인들을 기만했을까, 속였을까. 왜냐하면 해당 호실, 전세금을 더 주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임대관리 업체가 소유자가 아니란 건 알았을 거고 위탁해서 관리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권한에 의해서 내가 전세보증금을 이만큼 받아가면 회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봤어야 되는 건데 보통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여기선 지금 임대관리 업체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대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대 보증금이 8천만 원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전세 8천만 원 줄 때는 당신은 임대관리업체 당신은 임대인에게 얼마 돈이 갔나요? 예, 전대 개념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이 물건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여부를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어차피 보증금이 임대인한테 들어갔을 거니까 이런 문제, 대리권이 있고 없고 차이의 문제 정도만 있지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죠. 그래서 아마 전자의 사례일 가능성이 큰데 예, 결국은 케이스를 놓고 따져보니까 기본을 지켜야 된다.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기본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예, 학교에서 예, 그런 과정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볼까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좋은 교재들이 나와 있거나 이런 상식들을 알려준 좋은 뭐 유튜브 채널이든 방송이든 아니면 좋은 컨텐츠들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좀 많이 좀 이 사회에 나오는 이런, 청년층들, 이런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성화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기사였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의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런 어떤 중개업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목이 뭐냐면, 길을 쓰고 헌집만 찾아서 중개해서 대박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온라인 부동산 편집숍 도쿄알 부동산이라는 이 부동산의 요시자토 히로야 대표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2003년 도쿄에 빈 건물이 늘어나던 시기에 낡고 오래된 공간을 좋아하는 5명의 건축가가 블로그에 자신들 취향의 빈 건물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리노베이션, 개보수 기획을 하고 싶어 시작했던 블로그에 월 30만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었다. 하루에 10,000명씩 왔네요. 사람들이 모여들자 재미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신축, 역세권, 풀옵션이 아니라 빈티지 오래된 곳, 개조할 수 있는 곳, 창고 느낌, 반려동물, 천장이 높아요 등 부동산을 보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내세웠다. 전통적인 수요가 많은 이런 형태의 부동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독특한 그런 부동산 테마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장하고 다른 어떤 기호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내가 블로그였는데 은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찾아서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중개업소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면서 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자, 철저히 자본은 논리로만 흘러갔던 기존 부동산 시장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분위기나 정서를 부각하고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균열을 냈다. 이게 이제 도쿄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후에 이 부동산은 개재 물건만 수백 건에 이르는 대형 중개 사이트로 성장했고, 사이트 방문객은 월 평균 500만을 상회하고 계약 성사는 연평균 500건 정도로 2003년부터 누적 성사 건수는 1만 건. 그래서 현재 알부동산 도쿄를 포함해 일본 전역 10개 지역을 추가했고, 빈 학교 건물이나 공공시설을 취급한 공공알부동산, 건축자재 쇼핑몰, 툴박스 등으로 확장됐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이제 도쿄 알부동산의 공동 대표가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터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 보시면 되게 재미있고, 이 부동산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소개하는 방식은 일반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페이지하고 다른데 마치 잡지 기사처럼 매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을 소개할 때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역세권, 신축, 면적 등보다
공간을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어떤지, 주변에 강이나 산이 있는지, 창은 얼마나 큰지, 천장은 얼마나 높은지, 사진도 공간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중요한 정보값이 있는 사진만 게재하고, 화장실이 중요한 공간이면 화장실 메인으로, 별로 중요치 않다면 아예 빼고, 잡지를 편집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을 소개할 때도 잡지 안에서 공간을 소개하는 그런 느낌으로 매물을 소개한다는 거죠. 이 카피라이트 되게 멋지지 않나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개합니다. 자,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이 일본에서도 이러한 헌주택, 아까 처음 시작 자체가 다수는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난 이게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걸 블로그에 올리다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시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주택들, 그런 부동산만 찾아서 중개하는 사이트로 확장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런 시장은 일본의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15년 전에는 새 아파트, 새 건물, 신축을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6명, 7명 정도로 신축이 아닌 것들을 좋아하는 그 다른 매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거죠.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느낌의 부동산 중개업소나 또는 커뮤니티나 어떤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개업소들은 크게 지역을 기반으로 중개를 하는 로컬 기반의 중개업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내가 무슨 동에서 중개한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 아파트든 뭐 상가든 뭐 전부 뭐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거나 상가를 전문하거나 이건 조금 나뉠 수 있겠지만 보통 그 동네를 끼고 이것저것 중개하는 로컬 중개업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정 어떤 상품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상가만 해. 그래서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도 있고 오피스 임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빌딩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제 그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아직 이런 분야, 지금 여기 도쿄 R부동산처럼 이런 헌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만 타겟을 해가지고 중개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곧 이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여기도 지금 보면 건축가들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런 낡은 공간이 있으면 건축가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리노베이션 하면 어떻게 이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냐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니까 이제 가능한데 단순 물건 중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의 개선이 가능하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그런 비교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출발하면 이런 낡은 집들의 가치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줄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사를 읽었는데 보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 빈집 문제라든가 이런 건 훨씬 심각하거든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사실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방의 빈집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 말씀하신 거 보면 도쿄 도심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해안가인 보소 지역에 놀러 갔다가 이런 곳에서 서핑하면서 잠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일본의 각 지역에서 놀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를 더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를 늘리려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건 어렵지만 하지만 가끔이라도 정기적으로 가는 인구를 늘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일본에선 이런 관계 인구, 이걸 갖다 관계 인구라고 하는데요. 여기 내 집이 있고 내가 이 집을 서핑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지만 가끔 가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는 그 지역의 관계 인구가 되는 거죠. 이 관계 인구에 관심이 높은데 관광객 이상 정주자 미만의 인구, 눌러 살 마음 없으면 오지마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계속 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이런 빈집들을 활용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걸 중개하고 그렇게 중개한 주택들의 가능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좋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 글에 사실은 덧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덧글을 달았냐면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현실은 우리나라에선 다주택 중과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다주택 중과 때문에 안 되죠. 집을 여러 개, 이거 하나 세컨하우스 이렇게 갖고 있으면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규제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얼마 이하의 주택, 어디 이하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안 하고 이제 그런 약간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요즘 시점에서 사회 세간의 인식은 굉장히 삐딱하고 안 좋죠. 그러나 사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결국 이제 지방 이런 데 붕괴된 상권들, 지방들 이런 곳에 살리고자 하면 저는 그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소유할 경우에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이런 내용, 관계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주택 정책도 도시 재생 이 관련해서는 좀 맞물려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어떤 이슈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제가 제가 다 읽기보다는 링크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오셔서 기사는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뉴스를 길게 읽었네요. 내일은 어쩌면 부동산 별별 수다를 녹화하게 되면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뉴스 봐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